안녕하세요. 임상운동학 및 실습 강호성 교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나요? 이 여러 가지 과목들을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 강의 들으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조금 더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봄이 왔다는 거를 조금 실감을 하고 싶은데, 서로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분이나마 그 핑크색 벚꽃을 준비했는데 이번에도 그 2주차 일곱 번째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동력학 및 정력학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요. 오늘 토크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수업 전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오늘은 동력학에 관련된 소개만 하고 다음 파트 2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다루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수업 전에 소도구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소도구라고 하면요, 그렇죠. 그 아주 작은 도구를, 뭐, 사전상에는 작은 도구를 얘기하겠지만, 재활에 있어서 소도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장비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오늘은 1차적인 부분들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세라밴드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TV나 이렇게 뭐 TV나 아니면 유튜브 상에서 이런 세라밴드를 가지고 운동시키는 부분들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약간 고무, 탄성을 가진 고무 밴드고요. 지금 이렇게 발목에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치료사가 운동간에 이렇게 저항을 추가를 하기 위해서 이 세라밴드를 많이 쓰는데요. 이 세라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라밴드는, 그렇죠. 이렇게 색상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재활 과정에서 운동을 적용을 시킬 때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소도구에서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 단계를 이런 세라밴드나 어떤 제품들마다 다 가지고 있는 고유 색상을 가지고 이렇게 단계를 지정을 하고요. 이 단계는 그 재활 과정에서 얼마만큼 상태가 호전되는 것들을 치료사가 판단하거나 아니면 이런 환자들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 선수들에게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라밴드라고 하는 것들은 1번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신상이죠. 7번 골드까지 이렇게 색깔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과정에 거쳐서 이 사람 처음에 수술 직후에는 정상적인 쪽 근력보다 이렇게 반대쪽 수술 다리 쪽은 이런 노란색 밴드를 가지고 운동을 못할 정도로 근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단계를 처음에는 노란색을 가지고 뭐 최초에는 노란색 밴드 전에는 무엇에 대한 저항을 가지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중력이라고 하는 제 뼈의 무게나 근육의 무게 또는 중력에 대항해서 그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요.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저항을 걸게 됩니다. 이 지금 슬라이더를 한번 유심히 보시고 나중에 이 세라밴드를 사용해서 운동을 시킬 때 아마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영상은 그렇죠.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여자 탁구 어깨 손상에 있는 여자 탁구 선수의 외회전 운동을 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파란색 색깔 같은 경우는 뒤에 돌아가시면 알겠지만 약간 남성 중에서도 운동을 하는 남성에 대한 그런 저항을 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그 단순하게 오픈 카이네틱으로 저희가 저번 주에 배웠죠. 오픈 카이네틱으로 저항을 걸어서 운동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다들 집에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나요? 요즘에 운동의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폼롤러라고 하는 이런 장비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폼롤러는 보통은 근막을 이완한다 아니면 근육을 이완한다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운동 전에 이런 형태로 근육 또는 이런 근육막을 이완하는 용도로 많이 쓰고요. 또는 이런 코어 운동을 시킬 때 자세를 약간 불안정한 자세를 이렇게 부여를 한다거나 자세를 고정시킬 때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짐볼인데요.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이런 탄성이 있는 볼 같은 거 집에서 또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운동하시면서.
이 탄성 있는 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운동을 좀 적용할 수 있는데요. 요 짐볼도 초록색 짐볼이 두 개 보이지만 옆에는 또 파란색 짐볼이 보이실 겁니다. 이런 그 색깔에 따라서 이 탄성을 눌러 보시면은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초록색 볼을 눌렀을 때랑 또 다른 색깔 파란색 볼을 눌렀을 때랑 이 탄성 자체가 틀리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것도 선수의 상태에 따라서 이 볼 색깔을 적용하는 걸 달리하게 됐을 때는 조금 더 운동 효과를 디테일하게 줄 수 있다는 거 그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동작인지 잠깐 보실게요. 선수들 코어 단련하는 모습인데요. 그렇죠? 요 볼 색깔에 따라서 이런 탄성 정도를 좀 달리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그 선수가 지금 볼을 벽에 이렇게 박아 놓고, 그죠? 그렇죠? 안쪽으로 내측으로 인사이드라고 얘기하죠. 인사이드 킥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온 축구 선수인데 내측 인대가 부분 파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활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 내측 인대에 그 약간의 텐션을 주기 위해서 내측 인대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짐볼을 인사이드로 차는, 그 다음에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인사이드로 찼을 때 통증이 있는지를 체크하고요. 볼 색깔을 파란색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게 되면 이 친구에 대한 통증 정도라든지 아니면은 재활 과정에서 프로그레스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은 스프링보드라고 하는 밸런스 장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밑에 그렇죠, 깔려 있는 스프링보드인데요. 뒤에 나와 있는 스테빌라이저라는 장비하고 해서 이 장비 같은 경우는 독일 페달로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작을 한 제품이고요. 밸런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발목이나 무릎을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얘기가 길어져서 장비를 사용하는 모습에 대해서만 보시도록 할게요. 그렇죠. 한 발로. 요거는 이 장비의 거의 마지막 3단계라고 볼 수 있죠. 이런 펑셔널한 부분들, 이 선수가 수행하는 자세 자체를 한 발로 균형을 무너뜨린 상태에서 배드민턴을 치도록 하고요. 요건 약간 2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역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 장비에 익숙해지도록 만든 이후에 보행을 직접적으로 시키면서 그 추가적인 행동을 그렇죠 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 장비에 익숙해지고 다른 시선이라든지 이런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켰을 때는 그렇죠. 두 명을 동시에 장비에 올려서 이런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균형에 대한 그렇죠. 바닥에 대한 이런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분들을 추가시키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운동도 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음은 혹시 얼굴 보시면 좀 아시겠나요? 롯데자이언츠 한동희 선수가 재활을 하면서 뒤에 이렇게 저희가 롯데자이언츠 신인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한 발로 레그킥을 했을 때 이런 균형을 무너뜨린 상태에서 체중을 정상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도 운동을 응용시킬 수 있고요. 장비에 대해서 이 소도구라는 것을 다양하게 습득하시게 되면 선수들 운동에 있어가지고 좀 밸런스라든지 펑셔널한 부분들을 조금 더 운동 능력들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밸런스 패드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파란 색깔이 있고 검은 색깔이 있죠. 요것도 어떻게 보면 축구 선수의 기능적인 부분들을 올리는 건데요. 그렇죠. 이런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밸런스를 설명을 드리면서 다음에 이런 균형에 대한 요소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이렇게 공을 던져주면서 리프팅하고 기본기를 할 수 있도록 시키고요. 반대로 이 검은색 같은 경우는 약간 레벨 업이 된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발목 인대 재건술, 그 다음에는 골절이 있는 발레리나를 재활시킨 이후에 이런 식으로 밸런스 장비 위에서 자세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 훈련시키는 모습이었고요. 다음 밸런스 패드로 한 가지 더 동작 보실게요. 이런 식으로 안정되게 좀 지면에서보다는 좀 더 불안정한 환경을 만들어서 발레리나의 자세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다음에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센터에서 약간 저희는 중점적으로 운동을 많이 시키는 장비인데요. 자, 이 장비를 일반적으로 그냥 올라가서 한 발을 쓸 수 있도록 하면 4개의 스프링으로 나무 보드가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봅슬레이 국가대표 강한이라는 선수인데요. 이 친구도 지금 발목을 2번이나 수술을 했기 때문에 발목에 있는 기능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 장비를 먼저 익숙해지도록 저희가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죠? 1단계 정도로 이 장비에 대한 익숙함을 만드는 거. 이 장비 위에서 그냥 오래 쓸 수 있다. 이게 이 장비를 잘한다가 아니게 되겠고요. 그 다음 그 영상을 보시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런 형태로 발레리안을 좀 전에 그 봅슬레이 선수가 한 발로 서기 힘든 공간 위에서 그렇죠. 아까 뭐 이전에는 이 지금 스테빌라이저를 쓰기 전에는요 밸런스 패드 같은 걸로 운동을 좀 더 추가로 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세들을 유지를 하고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렇죠. 이런 동작도 스테빌라이저 위에서 하게 되고요.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선 코어라든지 상하지의 모든 이런 균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발목에서 이런 그 흔들림을 다 정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흔들리는 정보 자체를 발목에서 모두 상쇄시켜줘서 이 골반이라든지 아니면 상체의 이 동작들을 했을 때 나머지 부분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발목이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이런 동작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스테빌라이저를 이용해서 여러분 이런 근력 운동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렇죠? 이 스테빌라이저 위에서 제 영어 선생님이자 영국에서 온 조나단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렇죠? 이 투샷도 진짜 이제 끝이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신라대에서 실습 본 친구인데 지금 선수촌병원에 취직을 해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스테빌라이저 위에서 불안정한 공간 위에서 세라밴드를 같이 플러스해서 근력 운동과 같이 코어 운동, 그 다음 밸런스 운동까지 같이 결합을 해서 운동시키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구선수 위에서 스테빌라이저 위에서 이런 동작 하고요. 이거는 스테빌라이저에 대한 기본 베이직 그 장비고 요건 프로피라고 하는 그 스테빌라이저 위에 있는 나무판을 뗐을 때 밑에 이런 두 가지 그렇죠. 판이 분리된 판이 나옵니다. 그 위에서 이런 형태로 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스테빌라이저가 어느 정도 익숙해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펑셔널한 무브먼트를 만들어 줬을 때 아까 한 발로 쓰기 힘든 이 스테빌라이저 위에서 축구 선수들이 어떤 동작을 하냐면요. 그렇죠. 공이 떨어지지 않고 그렇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운동을 시키고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롯데자이언츠의 이승화, 이우민이라는 선수인데요. 이런 선수들도 피칭을 하거나 그렇죠. 공을 던지는 자세를 연습을 시킬 때 스테빌라이저를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균형을 잡고 공을 뿌린 직후에 나머지 이런 체중들이 자기가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쏟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빌라이저를 이용해서 착지하는 면에 불안정성을 줘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운동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소도구라는 것들이 다양합니다. 여기 뭐 보수볼도 있고요. 제가 혹시라도 다음 시간이나 이 이후의 시간에 또 소개시켜 드릴 그런 소도구들이 많은데요. 임상에서는 이 소도구만 교육시킬 수 있는 소도구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돌아다니시면서 이 어떤 방식으로 운동을 시킨다. 그 다음 여러분들도 아마 면허 따시고 임상 가시면 이런 교육을 많이 주말에 접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본인 스스로 만들어서 어떻게 선수들한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시간이 될 때마다 이런 장비들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2가 나오네요. 놀면 뭐하니 샵2를 하겠습니다. 그죠? 집에서 노시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저희 앞전에 수업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 한 번만 풀어볼게요. 총 4가지 문제일 텐데요. 1번부터 4번까지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번에도 댓글에 1번부터 4번까지 답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윤활 관절의 형태와 관절 부위의 연결이 옳은 것은 자 1번 볼앤소켓 조인트부터 시작해서 5번
플랜 조인트까지 있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깐 보시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네, 그렇죠. 시간을 안 들여도 잠깐 화면을 멈추시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서 1번 문제 한번 보시게 될 거고요. 아니면 그 앞쪽에 있는 자료를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한 번 더 이 그 조인트 윤활 관절 유형을 한 번 더 공부를 하시고 실제 저희 몸에 인체에 있는 관절에 대비를 해보셔서 맞는 것에 대해서 고르시는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렇죠. 관절면의 일치성에 관련된 문제고요. 일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보기는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시죠. 저희가 앞에 수업했던 내용 중에 관절의 일치성을 얘기하는 그 슬라이드가 어디였냐면요. 그렇죠. LPP 그리고 CPP라고 했던 슬라이드가 있을 겁니다. 루즈와 클로즈라고 하는 그 자료를 한 번 더 돌려보시고요. 풀린 위치와 닫힌 위치죠. 그죠?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보신 다음에 답을 한번 적어보시죠. 세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별 5개짜리 문제입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의문인데요. 혹시 그 송 교수님 수업을 이 과정까지 같이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거는 국시에서 이런 사례형 형태의 문제가 여러분 다수 이렇게 출연하는데요. 보시면 35세 남성이 2달 전에 축구를 하다가 상대 선수의 태클에 의해서 넙다리 부위가 안쪽으로 오탄데요. 비틀어지면서 보시면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다. 이 동작은 저희가 무릎에서 강의를 드리겠지만 전방 십자인대, 앞 십자인대가 파열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세입니다. 인대 재건술 후 재활의 마지막 단계에서 아직 무릎에 구축이 있는 상태다. 무릎에 굽힌 구축이 있는 상태다. 굽혀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굽혀지지 않을 때 그렇죠. 그러면 롤링 자체가 뒤쪽으로 일어나지 않겠다. 그죠? 이 롤링과 같이 일어나는 그 동작을 시켜줬을 때 이 롤링 그 동작이 더 잘 일어나겠다. 지금 설명드린 얘기들은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여러 가지 이런 퀘스천이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 똑같은 얘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위 사례에서 관절 운동 범위 증가를 위한 정강뼈의 관절 가동술은 그렇죠. 지금 읽어보시면 내용이 좀 어렵겠지만 앞으로 수업을 좀 더 하시고 이 관련 내용을 좀 풀어보시면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죠. 3번 문제였고요.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손목에서 좌쪽 치우침이 일어날 때 관절 운동 형상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손목뼈와 그렇죠 노뼈가 결합하는 손목 관절에 대한 그렇죠 설명이었고요.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신 다음에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문제 4가지를 드렸는데요. 수업을 하시고 아마 교수님마다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실 시간이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한번 천천히 영상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운동 역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 토크까지만 여러분들 소개하는 과정을 거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운동학은 2가지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운동 형상학과 운동 역학.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할 부분들은 운동 역학입니다. 자, 운동 역학에 있어서 역학은요, 아주 작은 물질에서부터 행성의 운동까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여러분 보면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이 있고요. 정적인 부분과 동적인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정역학은 모든 물체의 운동에 대한 그 연구를 하고 있고요. 장점과 단점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고전역학에서 중요한 저희가 여러분들 힘에 관련된 내용을 하기 위해서 꼭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뉴턴의 제1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이고요.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물체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거나 등속성 운동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 거고요. 두 번째는 뉴턴의 제2법칙. 저희가 지금 오늘 할 것 중에 힘에 관련된 부분들 있죠. 그죠? 물체가 가속도 운동을 할 때 그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하고요. 가해진 힘의 비례. 그리고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힘이라는 것들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벡터, 방향이 존재하고요. 그렇죠? 토크라는 힘도 돌림 힘에서 이런 변이가 일어났을 때 그 관련된 가속도에 대한 힘을 구하는 공식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 가속도 법칙에 대해서는 한번 아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렇죠. 뉴턴의 제3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 왜 이렇게 제가 보행하는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냐면요. 이 작용 반작용, 저희가 지면에 이렇게 체중이 닿았을 때 저희 쪽에도 제 체중이 지면으로부터 반발력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발목에 통증이 있거나 무릎이 통증이 있을 때는 이렇게 반발력적인 이 무게가 올라왔을 때 제 관절이 지탱을 하지 못한다. 그거를 작용 반작용 뉴턴의 제3법칙에 적용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법칙에 대해서도 자세히 아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 양자역학은요, 원자와 분자를 구성하는 입자, 그리고 아주 작은 입자의 운동을 다루는 학문이고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학문에 있어서는 인자 치료가 있을 수 있겠죠. 인자 치료는 그렇죠. 저보다 더 강의를 재밌게 잘 하시는 이 백일영 교수님께서 강의를 잘 해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운동역학 중에서 정역학입니다. 정역학은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요. 정지 또는 일정한 운동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나는 힘이나 물체의 변형을 연구한다. 저희 몸은 뼈와 근육, 그렇죠.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만히 서 있을 때 그렇죠. 중력이 제 몸을 잡아 당겼을 때 제 몸을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육의 기본적인 힘들이 필요하다. 뼈의 힘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역학을 대비시켜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서 있을 때 물체와 저희 몸이 서로 접촉되는 부분들을 실질적인 표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이 BOS, Base of Support의 기본적인 부분들은 어깨 넓이로 벌려서 서 있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어깨 넓이가 BOS가 되겠습니다. 한 발로 서 보세요 하면 한 발이 들었을 때는 이 BOS가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한 발이라고 하는 그 좁은 공간 내에 저희 몸을 지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저면이 넓을수록 물체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 저희가 한 발로 서는 것보다 두 발로 서 있을 때 조금 더 안정돼 있고요. 그 다음 누운 자세, 모든 몸들이 지면에 닿아 있죠. 아니면 내발기기 자세죠. 서 있는 자세일 때보다는 기저면이 더 누운 자세가 넓고, 그 다음에 서 있는 자세일 때 기저면이 좁아서 안정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네 발로 계속 걷죠. 처음에는 뒤집어 누워 있다가 바로 누워 있다가 뒤집기를 하죠. 그렇죠. 뒤집기 다음에는 배밀기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소아치료하면서 배우실 거지만 배밀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동하기 위해서 네 발 걷기를 하죠. 그 다음에는 한 12개월 정도 되면 소파를 잡고 일어섭니다. 일어선 다음에 그 이후에는 걷기 시작하죠. 왜 이렇게 기저면을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계속 쓰려고 할까요? 그렇죠. 저희 인체는 이동을 해야 되죠. 엄마가 부르면 가야 되고, 그 다음 저희가 학교를 가야 되고, 무엇을 사기 위해서 가야 되고, 네 발로 걸기 때문에 안정성은 뛰어나지만 기저면이 훨씬 더 운동성을 좀 더 줄 수 있다. 이런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기저면이 좀 넓어지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만약 무릎을 수술을 하거나 발목을 다쳤어요. 그러면 뭐 하죠? 목발을 짚습니다. 그러면은 기저면 자체를 넓히죠. 그렇죠. 안정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BOS를 이런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설명드린 걸 영상으로 한번 보실게요. 그렇죠. 엄마 태어나서 누워있죠. 안정되게 누워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뭔가를 뒤집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죠? 그렇죠. 저희 아들은 아닙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저희 가져온 건데, 이렇게 네 발로 그다음 배를 대고 앞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몸을 만들겠죠. 그 다음엔요. 그렇죠. 네 발로 엄마한테 기어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뭔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 안정성을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BOS를 줄여가면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넘어질 거를 알면서도 두 발로 엄마한테 조금 더 빨리 가려고 한다. 그죠? 그렇죠. 불안하면 무언가를 지탱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기저면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나이가 들게 되면 지팡이를 짚게 되면서 다시 안정성을 더 찾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저희 근육에 대한 저희 몸에서 이동할 수 있는 근육들을 조금 더 발달시키는 과정들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다음은 그렇죠. COG라고 합니다. Center of Gravity라고 하고요. 요거는 저희가 중력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중력 중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보통 앞과 뒤, 그 다음에 중간에 척추를 기준으로 좌우가 형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오늘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저희가 레버라고 하는 지뢰를 할 때 이 평형 힘, 그러니까 저희 오른쪽과 왼쪽, 그 다음에 앞과 뒤, 저희 목으로 봤을 때는 머리의 무게를 지탱하는 목 뒤 평근, 그렇죠? 평근의 이런 역할들이 합력을 만들어서 저희 몸이 중력에 대항해서 이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그게 이 COG에 대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력 중심으로 회전력이 합은 0, 그 다음에 인체의 COG는 천추 2번 앞쪽, 그리고 지면에서부터 약 55% 지점이라고 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죠. 문제가 많이 이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한번 이 부분들은 정리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 그림 보시면 여기가 센터 오브 그래비티고 S2 천추 2번 앞쪽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면 그렇죠. 지금은 정상적인 상태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에이지가 보통 이 2살, 3살 이렇게 보통 얘기는 서 있는 유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척추가 정상적으로 COG의 변화나 이런 자세의 균형이 무너지게 됐을 때 그렇죠. 저희 측면에서 봤을 때나 정면으로 봤을 때 이런 한쪽 측면으로 무게중심이 무너졌을 때 이런 측만증의 형태가 병리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력학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힘이 작용되어 평형 상태가 아닌 가속 또는 감속 중의 운동 상태가 되겠는데요. 저희 몸의 근육이라고 하는 수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스칼라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얘는 크기만 가지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속력, 그리고 온도, 그리고 거리를 표현할 수 있고, 마라톤에서 우승자를 가리는 것은 속력입니다. 말 그대로 얼마나 빠르냐를 가리는 순서가 되겠고요. 벡터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거 물리학에 하실 때 좀 어려운 부분이었을 텐데요. 크기와 중요하죠.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속도와 변이, 그렇죠. 움직이는 거리, 그 다음에 힘, 위치가 필요하고요. 생활에서는 몸무게가 적용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만약에 속도를 기준으로 여기 있는 벡터 양인 속도를 기준으로 우승조를 가린다면 모든 선수가 출발점부터 시작해서 도착점이 출발점하고 동일하다고 봤을 때는 모든 선수 변이 움직임을 한참 이룬 다음에 결국에는 0에서 0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은 공동 우승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힘이란 아까 말씀대로 벡터 양의 일종으로 흔히 화살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모양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운동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렇죠. 거리가 변화했거나 움직임이 생겼다. 뉴턴의 제2법칙에서 질량과 가속도를 곱했을 때는 이렇게 힘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표시를 드렸고요. 힘의 3요소는 크기, 방향, 작용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힘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여러분 저희 몸에는 각운동이라는 걸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각이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토크, 돌림, 힘이라는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벡터량이며 힘 벡터와 받침점, 그렇죠? 사이에 벡터 곱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이 거리가 0.5m고요. 15N의 힘을 줬을 땐 토크는 이만큼의 변이를 가질 수 있다 라고 보시는 게 토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제가 지뢰, 레버나 설명을 쭉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계속 들어갈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쭉 여러 번 보시면서 반복하시고 이 수식에 대한 공통점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토크 값은 7.5 뉴턴 메타가 되겠습니다. 두 개를 곱하면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위에 있는 초록색 이 T를 입은 친구가 0.5m가 떨어진 곳에서 15N으로 몸이 움직이게 밀어냅니다. 그렇죠? 이때는 위에 얘기한 아까 전에 나왔던 것처럼 7.5 그렇죠? 뉴턴 메타의 토크 값이 생기겠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0.25m에서 얼마의 힘을 눌렀을 때 이 움직임이 동일한 힘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 F2의 힘은 얼마인가? 요거를 이제 계산하는 형태인데요. 요거는 이제 서로 이렇게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밀었을 때 몸이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 화살표가 표시되겠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 이와 같은 동일한 힘으로 여기를 평행을 이룰 때를 계산을 하게 되면 그렇죠? T1과 T2가 같다. 토크값 1과 토크값 2가 같다라고 했을 때 계산식은 위에 나타낼 때 7.5 뉴턴 메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뒤에는 토크 2는요. 계산식이 이렇게 F2 곱하기 0.25 있을 때 7.5 뉴턴 메타가 나오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F2의 힘은 30입니다. 그렇죠. 조금 더 이렇게 축에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힘이 더 많이 들어야지만 여기 있는 초록색 그렇죠. 니트를 입은 친구하고 동일하게 힘을 낼 수가 있다. 토크 값을 낼 수가 있다. 요거 개념을 한번 잡으시고요. 그래서 이 토크 값은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근육에서 봤을 때는 이 팔 무게가 밑으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진다 그죠. 이 외적인 힘이라는 거는 이 밑팔뼈 포람에 대한 무게가 되겠고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 90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내적인 힘은 근육의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가 동일했을 때 이 팔꿈치 자체가 각도가 90도로 유지가 되죠. 만약에 힘이 떨어진다 그러면 팔꿈치는 떨어져 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힘이 조금 더 생성이 된다 그러면 이 팔꿈치는 이 위팔 방향 쪽으로 굽혀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오늘 좀 바쁘게 이렇게 쭉 달려왔는데요. 일단 정력학과 동력학 그리고 토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 2에서는요. 이 토크 값을 이용해서 저희 인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힘과 그 다음 효과적인 이 토크 값을 이용해서 저희 인체를 정력학적으로 자세를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저희 몸을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점프를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물건을 든다거나 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있습니다. 레버라고 하는 지뢰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시고요. 그리고 동력학 파트 2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